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 연습 1 제10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하죠. 1번 문제입니다. 갑은 X토지를 소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을과 X토지 위에 Y 건물을 건축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갑은 결국은 X토지와 그 위에 Y 건물을 소유하는 형태가 된 거죠. X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Y 건물이 있는데 둘 다 갑의 소유인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의 채권자인 A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을 다 마쳤죠. 자, 그 다음에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갑의 채권자인 A가 X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인 A가 X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래서 강제 경매의 기입 등기가 2012년 5월 10일 날 이루어졌고요. 병은 경매 절차에서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자, 이제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자, 그럴 때 갑은 Y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죠. 자, 강제 경매에 의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거니까 당연히 강제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소유자 동일성을 판단하는 시점은 당연히 강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진 시점,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 당연히 건물과 토지가 모두 다 갑의 소유였으므로 당연히 갑은 X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번 문제는 좀 너무 당연한 문제였죠. 좀 기본적인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갑이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인 상태에서 Y 건물에 대해서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제 B가 임차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B가 임차권을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주민등록을 마쳤다. 이게 뭐 Y 건물이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건물에 대한, 이게 이제 Y가 주택이고 그거로 인해서 B가 대항력을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한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 건물의 철거 청구한 토지 소유자에게는 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건물이 주택이고 그 다음에 B가 대항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 X 토지의 소유자가 Y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갑이 소유자인데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제 B가 직접 점유하고 있으니까 토지의 소유자가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때는 B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는 있겠죠. 어쨌든 여기서는 권리관계가 B가 임차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긴 합니다. 자, 이렇게 X 토지와 Y 건물이 갑의 소유였는데 갑은 정에 대해서 X 토지와 Y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X 토지와 Y 건물을 정에게 인도하였고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Y 건물이 미등기였기 때문에 정은 Y 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자, X 토지에 대해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었던 거죠. Y 건물에 대해서는 갑이 원시 취득했지만은 아직까지 보존 등기가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보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자, 정에 대해서 채권을 갖고 있던 무는 정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X 토지에 대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고요.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던 갖고 있던 무가 강제 경매를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강제 경매를 신청 경매 절차에서 무가 2014년 4월 1일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정의 채권자인 무가 강제 경매를 신청했고, 그 다음 또 정의 채권자인 무가 경락인으로서 X 토지를 경락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무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무는 정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를 했고요. B를 상대로 Y 건물로부터 퇴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이 Y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이죠? Y 건물의 소유자는 지금 갑이죠. 물론 이제 정이 점유를 하고 있지만,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지만은 어쨌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 Y 건물에 대한 소유자는 갑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무가 정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고, 그 다음에 B를 상대로 해서 그 퇴거를 청구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첫 번째 이 사안에서는 먼저 정에게 Y 건물의 철거와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거냐, 이제 정한테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점유자한테 건물의 토지의 점유자에게, 즉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점유자가 되겠죠.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정은 지금 Y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정이 Y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갑이기 때문에 결국 갑한테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건물을 매수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 정에게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에게 청구했을 때 정이 혹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느냐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은 갑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고 있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갑이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라고 하는 것은 Y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Y 건물을 취득하게 된 정이, 취득하게 될 지위에 있는 매수인인 정이 결국은 Y 건물을 위한 X 토지에 대한 종된 권리도 취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사안에서 정이 지금 정은 Y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니까 이 정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겠지만은 직접적으로 정이 X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취득하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없죠. 즉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나 366조의 법정지상권 같은 걸 취득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제 갑이 Y 건물을 위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지 않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경우는 지금 갑이 정에게 X 토지와 Y 건물을 팔았는데, 이제 갑이 정에게 X 토지와 Y 건물을 매도를 했는데, 근데 X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죠?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매매 계약에 의해서 X 토지와 Y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건물과 토지를 동일인에게
동시에 매도했을 경우에는 비록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당사자 사이에는 토지 사용권에 대한 건물을 위한 토지 사용권에 대한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록 토지에 대해서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갑이 정과 X토지와 Y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록 X토지에 대해서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갑은 이 X토지에 대해서 이제 지상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뭐 갑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정도 뭐 이제 넘겨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자, 두 번째 이제 그 무가 이제 정의채권자 무가 이제 경매를 신청할 때 무가 경매를 신청할 때 이 경매 신청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기입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경매를 신청했을 때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을 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무가 경매를 신청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X 토지는 정의 소유였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은 갑의 소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비록 경매를 신청했다 할지라도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이 결과가 좀 약간 모순되는 측면이 있긴 있죠. 왜냐하면 정은 철거를 청구할 때는 소유자가 아니어도 철거를 할 수 있다. 정을 상대로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놓고서 또 이제 법정지상권을 판단을 할 때는 정이 사실상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X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했다고 해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좀 모순되는 결과처럼 생각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이제 요건상으로 따지면은 이제 그렇게 결론이 된다라고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당연히 정이 토지에 대해서 사용권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무는 정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와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에 대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는 이 임차권자는 당연히 이제 뭐 나중에 정이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뭐 당연히 대항력 같은 걸 갖고 있겠지만은 그리고 뭐 그 대항력을 갖고 있는 임차인이긴 하지만은 그렇더라도 토지 소유자한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토지 소유자에게 자신이 임차권자임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는 B를 상대로 해서 퇴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의 정에 대한 철거 청구와 건물에 대한 철거 청구, 토지에 대한 반환 청구도 인용이 되고요. 그 다음 무가 B에 대해서 퇴거 청구를 하는 것도 인용이 됩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제가 되겠죠. 자, 세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가 공통 사실관계였죠? 여기서 지금 정은 Y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세 번째 문제에서 공통되는 관계는 X 토지와 Y 건물이 모두 다 갑의 소유였는데 근데 매매에 의해서 이제 B가 임차권을 취득한 것이 있죠. 임차권을 취득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해서 정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거죠. 그 다음에 Y 건물도 아직 미등기였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지 못했지만은 어쨌든 정의 인도를 받아서 점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정은 C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X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자, 정은 C로부터 이게 C가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C가 저당권을 취득할 당시에 X 토지의 소유자는 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Y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었죠. 아직까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해주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갑이 소유자였으니까 C가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소유자가 갑이었으니까 이제 그 C의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는 없겠네요. 그죠?
자, 그렇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정은 갑과 합의하여 직접 정의 명의로 Y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자,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실상 등기 원인이 적법하진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해야 되는데 원취득을 등기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거니까. 하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지만은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지만은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C가 저당권을 설정된 다음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정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정이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C는 X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실행하였고 경매 절차에서 D는 매각 대금을 완납하고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D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D는 정을 상대로 해서 건물 소유자인 정을 상대로 해서 D는 정을 상대로 해서 Y 건물의 철거 및 X 토지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요. 자, D가 X 토지의 소유자고 그 다음에 정이 Y 건물의 소유자니까 D는 정을 상대로 해서 건물의 철거 및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럴 때 정이 X 토지에 대해서 어떤 사용권을 갖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는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2번 문제와 3번 문제의 공통된 점이 이제 X 토지와 Y 토지 이제 X 토지와 Y 토지를 갑이 동시에 정한테 매도했을 때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정한테 해준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이제 Y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2번과 3번에 다 공통된 요소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사실은 그거는 결과적으로 정의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이제 문제될 여지는 없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을 일단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갑이 정에게 엑스토지만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줬을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C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을 때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C가 저당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서는 X 토지는 정의 소유였지만은 Y 건물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갑의 소유였죠.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았죠. 따라서 그 이후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 경매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정이 X토지와 Y건물의 소유자였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저당권을 설정하는 시점에서 X토지와 Y건물의 소유자가 달랐기 때문에 이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정은 X토지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D의 청구에 항변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3번 D의 청구가 인용되는 것까지가 3번 문제였죠. 자, 그럼 이제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사실관계가 좀 복잡하죠.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X 토지 부분이 있고요. X 토지가 있고 여기 이제 X 토지가 있고 그 다음에 Y 토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Z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죠. Z 건물이 있는데 근데 이 Z 건물이 X 토지와 Y 건물의 양쪽에 걸쳐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별도의 건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 건물 이제 이게 둘 다 Z 건물이지만은 요거를 A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B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문제를 풀기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A 플러스 B를 합쳐서 모두 다 Z 건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Z 건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갑은 X 토지와 Y 토지의 이를 부지로 하여 Z 건물을 건축하여서 소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X 토지도 갑의 소유이고 이제 갑이 X 토지, Y 토지, 그 다음에 갑은 또 역시 Z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중 X 토지에 관해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 이 X 토지와 A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Y 토지와 B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자, 이 X 토지도 갑의 소유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A 건물도 갑의 소유인 것이고, 그 다음에 Y 토지도 갑의 소유인 거고, B 부분도 이제 A 플러스 B가 다 갑의 소유이니까 그냥 일단 갑으로 표현해 놓을게요. 자, 그런데 X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X 토지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자, 갑은 2014년 1월 1일 을에게 Y 토지와 Z 건물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자, Y 토지를 지금 정한테 매도를 한 거죠. Y 토지를 정한테 을에게 매도를 한 거죠. Y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요. 그 다음에 Z 건물을 을한테 매도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 B 건물 부분도 을한테 매도한 거고 A 건물 부분도 을한테 매도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거를 좀 지우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이제 취득한 거니까 조금 더 길게 한번 해보죠. 자,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을이 이제 그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제 이 A 건물과 B 건물은 Z 건물로서 하나의 건물인 거죠. 이렇게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임의경 매도하고 소유권 맞춰주게 되었고요. 병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게시된 X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대금을 납부하고 그 무렵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병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게시된 X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저당권이 이제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저당권이 실행이 되어서 결국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한편 갑의 채권자가 을을 상대로 해서 사행위 취소 요소를 제기하여 ZL 건물에 관한 사행위 취소 확정 판결을 원인으로 해서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 자,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사행위 취소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요거는 상대적 효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들의 관계에서 즉 갑의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인 을의 관계에서는 이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은 그러니까 다시 책임재산이 갑한테 복귀가 되지만은 그렇지만은 갑의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외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결국 을의 소유자라고 하는 게 변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사행위 취소송은 법정지상권을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상대적 효력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제 사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여기서는 별도로 이제 을의 등기가 말소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유권 이동을 표시하지 않을게요. 자, 그 후 Z 건물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에서 정이 매수대금을 납부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자,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제 다시 또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정이 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요. 이 건물에서도 다시 또 정이 B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죠. 자, 그렇고요. 그다음 병과 을은 이제 토지 소유자인 병과 토지 소유자인 을은 정을 상대로 해서 이제 그 B 부분 이제 을 같은 경우에는 B 부분 건물에 대해서 정에게 철거를 청구하고요. 병도 역시 A 건물 부분에 대해서 정에게 철거를 청구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죠. 자, 철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인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병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병의 철거 청구라는 건 이 첫 번째 사안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A 부분에 대한 거죠. 병의 철거 청구에 대해서 정은 을이 X 토지에 관하여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을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으며 을의 권리를 양수한 자신을 상대로 한 철거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정의 청구의 당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먼저 이제 갑이 X토지와 그 위에 있는 Z 건물 A 부분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A 부분을 이제 그 X토지에 있는 부분을 A라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이제 갑의 소유였다가 그 X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했죠. 자, 근데 그 이후에 A 부분을 결국 이제 Z 건물을 을한테 팔았으니까 A 부분도 을한테 팔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건물과 토지가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였다가 건물만이 을한테 매도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Y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Y토지와 그 Z건물의 B 부분이 다 을한테 넘어갔지만은 X토지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A 건물의 소유권만 을한테 넘어간 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은 X토지에 대해서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을은. 자,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던 상황에서 저당권이 실행돼서 병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경우에는 역시 을이 이제 기존에 갖고 있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을이 이제 X토지에 대해서 갖고 있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토지에 대한 부담이죠. 토지에 대한 부담인데 이것이 저당권 설정된 이후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했으니까 당연히 저당권이 실행되면은 그러면은 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없어져야 되겠죠. 하지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갑으로 동일했기 때문에 이 저당권의 설정에 의해서 다시 또 을은 병 소유의 토지에 대해서 366조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을이 갖고 있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366조의 법정지상권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즉 법률상의 그 지상권 발생의 근거만 바뀐다는 것이지 뭐 별반 달라지는 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법정지상권이 발생했고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에 사행위로 취소가 됐죠.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행위로 취소가 됐죠. 하지만은 사행위로 취소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A 부분에 대한 소유자는 을이기 때문에 요거는 아예 그냥 없는 사실처럼 취급해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을이 소유자인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지금 이제 갑의 책임재산으로 복귀돼서 갑의 채권자가 A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를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거는 을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경매 절차에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은 정은 누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결국 정은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을이 갖고 있던 A 건물에 대한 소유권과 Z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죠.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플러스 그 A 건물을 위한 X 토지에 대한 지상권. 이제 이거는 지상권의 근거가 366조가 되겠죠. 이 A 소유권과 지상권을 정이 취득하게 되겠죠. 이제 정은 지금 Z 건물 자체를 취득한 사람이 되니까요. 자, 어쨌든 A 부분에 대한 소유권과 그 다음에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 A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 아니에요. 그냥 A 플러스 B가 Z 건물에 대한 소유권인데 이제 그 X 토지 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라고 해서 그냥 A 소유권이라고 편의상 표시한 것 뿐이지 A 소유권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A 부분에 대한 권리와 그러니까 Z 건물 전체가 다 이제 정한테 넘어가니까 그 A 부분에 대한 권리도 넘어가고 당연히 그 A 부분을 위한 지상권도 정한테 넘어간다는 뜻이죠. 즉 그러니까 정은 지상권을 갖고 있는 지상권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병이 정한테 Z 건물 중에 A 부분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하더라도 정은 지상권에 항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에 항변을 하게 되니까 병의 청구가 기각이 되겠죠. 그래서
병의 청구가 기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안에서 정이 이제 그 A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그러니까 Z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등기가 없어도 취득을 하겠죠. 왜냐하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이미 경매 절차를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해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한 거니까 정은 Z 건물에 대한 등기 없이도 이제 그 Z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A에 대한 소유권도 취득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취득하게 되는데, 이 지상권도 역시 이전에 부기된 게 없이도 정은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제 경매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번 문제인데, 여러분들 상당히 복잡하죠. 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각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이 문제를 직접 풀어봐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2016년 3차 법전협 시험이라고 하는 요 지상권에 관한 문제는 너무 좀 복잡하죠. 이거를 특히 여러분이 이제 정신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요 문제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되게 단순하죠. 3차 법전협 문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뭐 변호사 시험 이런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근데 요 2016년 3차 법전협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좀 너무 많이 헷갈리게 만든 그런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뢰 철거 청구에 대해서, 이제 의뢰 철거 청구니까 요 밑에 있는 사안이 되겠죠. 이제는 의뢰 철거 청구에 대해서 정은 Y 토지에 대해서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그 Y 토지와 B, Z 건물의 B 부분은 둘 다 의뢰의 소유였죠. 의뢰 소유였다가 사행위로 취소가 돼가지고 지금 그 Z 건물의 소유권이 갑한테 복귀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만 사행위 취소 효력은 채권자, 갑의 채권자와 수익자인 을 사이에서만 상대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을이 Y 토지에 대한 소유권과 그 다음에 Z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여전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비록 사회행위에 의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역시 을은 Z 건물의 소유자, 즉 B 건물 부분의 소유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사행위로서 을 명의의 Z 건물에 대한 등기가 말소됐더라도 을은 Y 토지의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그 Z 건물의 B 부분에 대한 소유자라고 하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사행위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그렇죠. 사행위 취소의 상대적 효력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갑의 채권자가 이제 Z 건물에 대해서 경매를 실시해서 정이 Z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을 했죠. 자, 그렇다면은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 소유였다가 강제 경매에 의해서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우에는 강제 경매에 의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꼴이 돼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정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의뢰 정에 대한 청구도 역시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의뢰 정에 대한 청구도 기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서는 뭐 여러분들 해설지에는 그런 부분도 얘기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행위 취소에 의해서 을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고 다시 갑 명의로 복귀가 된다 할지라도 당연히 이거는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냥 책임재산으로서 복귀되는 것 뿐이고 소유권이 갑한테 돌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갑과 을이 다 이제 Y 토지와 B 건물이 다 을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이제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마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에 의해서 건물 소유자, 토지 소유자가 달라진 것처럼 되기 때문에 갑이 Y 토지에 대해서 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냐, 그런 여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다라고 하는 점도 해설지에는 여러분들 기재가 돼 있죠. 근데 그거는 뭐 중요한 쟁점은 아니긴 하지만은 그런 설명들도 나와 있으니까 일단 기재는 해놨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지상권에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시험 문제에 안 나왔던 부분은 이제 구분지상권에 관련된 구분 소유적 공유에 관한 문제는 지난번에 여러분들 명의신탁 할 때 그때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은 별도로 살펴보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역시 이제 오늘도 이제 공유 관계에 대한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뭐 이제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건물을 갑이 단독 소유한다든지 또는 토지를 단독 소유하는데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에 이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했죠.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나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갑이 을의 지분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다만 이 경우에 예외적인 경우가 구분소유적 공유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자기 소유지 위에 이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분 외에 공유 지분에 상응하는 자기가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 위에 이 건물이 존재를 한다면은 비록 토지가 외부적으로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해서 공유인 것처럼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면 예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제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이 건물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기 때문에 갑이 자신이 배타적으로 전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 위에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비록 갑과 을이 공유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도 여러분들 항상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은 이것도 같이 엮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지상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시험 문제 풀어봤지만은 지상권에 관련된 설명들은 사실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막상 또 설명하고 나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몇 가지 정리할 사항들, 무슨 뭐 건물이 완공되기 전이라도 저당권이 설정됐을 경우에 건물의 규모와 외형을 종류를 예상할 수 있는 정도라면은 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뭐 미등기여도 상관없고 무허가여도 상관없다. 뭐 이런 몇 가지 이제 요건들에 관련된 내용들만 쭉 암기하면은 이론적인 부분은 다 암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막상 이 문제들 속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문제들이 전개가 되면은 그러면은 특히 이제 객관식 선택형 문제라든지 또 사례형 문제도 오늘 2016년 3차 법전협 문제 같은 그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이 법정지상권 여부를 판단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직관적으로 좀 빨리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되게 상당히 복잡한 그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순발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또 변호사 시험을 준비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 방법론, 확립해야 되는 공부 방법론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건 이제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하는 매뉴얼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사례문제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